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민법 첫 시간인데요. 저는 1 년간 우리 함께 민법과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게 됐고요. 이름은 이제 최희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첫 시간은 했었죠. 공인중개사법 아마 하셨을 텐데 첫날에 아마 그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건 다 하셨을 거예요. 뭐 시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건 아실 텐데 그래도 뭐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1 차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그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시험 과목 다 들으셨죠? 1 차는 두 과목이에요.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요렇게 1 차고 2 차는 어저께 했던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가 있고요. 목요일 날 하는 공법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이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공시법과 세법은 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40 문제씩 구성되어 있고 공시법은 24 문제가 나오고요. 세법은 16 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전부 다 이제 100점 만점 이렇게 돼 있어요. 1 차와 2 차를 따로 채점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시험은 다른 날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날 봐요. 그러니까 오전에 1 차 보고 오후에 이제 나눠서 2 차를 보는데 뭐 절대 평가니까 기본적으로 40 문제 100점 만점이고 1 차는 100분 안에 풀어야 돼요. 100분 안에 마킹까지 다 끝내야 되니까 실제로 시험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를 쭉 계속 걸쳐서 하게 되면 실력이 뭐 턱없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 시간 안배가 잘 못 돼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자 평균 60 점이면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한 과목이라도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모든 국가 시험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에 걸쳐서 기본적인 소양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면 평균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개론이 60점 나왔어요. 민법도 60점. 자, 그러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축합격이죠. 딱 점이잖아요. 가장 환상적인 점수죠. 이렇게 딱 맞으면 그러면 개론 80점 맞고 민법 40점 맞았다. 그럼 역시 평균 60점이니까 이 사람도 축합격이에요. 근데 민법을 85점 맞고 개론을 35점 맞았어요. 그럼 평균은 60점입니다. 근데 아무리 다른 걸 잘 봤다 하더라도 개론이 하나가 꽈락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전체 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 것처럼 1 차가 있고 2 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차와 2 차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1 차가 합격되어야 2 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 차는 오후 시험은 엄청 잘 봤어요. 평균 80 점이에요. 근데 1차 시험 오전에 봤던 1차 시험이 예를 들어 55 점이에요. 그러면 이건 1 차만 합격, 2 차만 합격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근데 1 차가 60점 맞았는데 2 차는 안타깝게 57점 맞았대요. 57.5. 그러면 1 차는 합격이고 2 차는 불합격이죠. 그럼 그다음에는 뭐만 보실 수 있는 거냐면 2 차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합격이라는 건 있지만 2 차만 합격이라는 건 없는 거야. 1 차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자 이게 33의 꽈락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꽈락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요번 시험이 34 회였고 요번 시험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이게 작년에 있었던 33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신 분이 국가에다가 정보 공개 요청해 가지고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꽈락은 '공법이 제일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공포의 법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꽈락이 제일 많은 과목이 지금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이 55.64%가 꽈락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거의 10분 중에 6 분이 민법 꽈락을 받은 거야. 요 그래프로 보면 민법 꽈락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꽈락률 높은 건 역시 이제 공법. 꽈락률이 제일 적은 게 뭐야?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요걸 보고 뭐 느끼는 게 없어요? '뭘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민법이죠, 민법. 제가 담당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말하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분을 해서 월요일 날 중개사법 공부했으면 오후에 중개사법 복습하고 화요일 날 민법 했으면 화요일 날 민법 복습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꽈락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과목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합격 방법은, 물론 수업은 2 차도 전 과목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복습은 일단은 1차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 차가 없으면 2 차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는 내년 봄 정도까지는 2 차는 수업을 꾸준히 같이 들으시고 복습은 1차 위주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1 차라고 하면 민법이랑 개론이잖아요. 그럼 굳이 둘 중에 뭘 좀 더 많이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의 가장 기본법이라 그래요. 올해 개론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개론은 이게 범주가 너무 넓어서 이 개론이잖아요. 올해 시험도 그래서 개 어려웠어요. 완전 어려웠고, 민법은 꾸준한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32회 시험부터 꾸준히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어느 선이 유지돼요. 그럼 지금 예상하건대 앞으로도 민법은 아주 쉽게 나오는 해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론은 작년에 쉬웠는데 올해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민법은 꾸준히 어려운데 특히 체감 난이도를 올려주는 게 뭐냐면 요 박스형 문제가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박스형 문제, 옛날에도 박스형 문제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박스형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지문이 좀 더 길어졌어요. 사례 문제도 꾸준히 많아지고, 그리고 뭐 민법은 가장 기본이 판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 따름 이렇게 나온 게 40문제 중에 39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판례 문제. 그러니까 민법은 조문과 판례에 관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틀린 지문 찾는 게 아니라 옳은 지문 찾기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틀린 지문 찾는 거랑 옳은 지문 찾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이게 훨씬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게 많아지면서 난이도도 좀 더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요 박스형 문제가 최근 들어 어떻게 출제되느냐? 올해 시험 문제 하나 볼게요. 예전에도 박스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박스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짧게,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렇게 해서 지문도요. 지문도 1번 기역, 니은, 2번 니은, 디귿 두 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답을 고르기가 쉬웠는데 요즘에는 지문을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근데 이 중에서 올해 시험에 굉장히 그 추세가 뭐였냐면 판례 하나, 이 중에 판례 하나가 거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판례들이 출제가 돼요. 근데 그런 판례가 있으면 체감 난이도는 높아지지만 근데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판례 몰라도 정답 맞히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개 문제가 디귿 판례가 마지막 판례가 거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판례예요.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억은 뭐 어디서나 강조하는 거예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무효인데 추후에 인정해 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무효 사유가 소멸된 다음에 추인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딱 시험장에서 아싸 옳은 거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이 지문에 기억이 안 들어가면 다 틀리겠죠. 그럼 기억이 안 들어가는 게 뭐야? 2번. 2번은 빼는 거죠. 또 기억 안 들어가는 거. 4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니은 봅니다. 무권리자 처분? 그럼 이거 무효인데. 근데 권리자가 추인했다. 자, 그럼 중요한 단어는 소구표가 있다. 지금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다 볼 거니까. 소구표 있네. 그러면 이거 옳은 지문. 그럼 니은이 다 들어가야죠. 니은 없으면 틀립니다. 니은 없는 거 뭐예요? 1번 없어지고 얘도 니은 없네요. 그러면 디귿 어려운 판례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령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키우셔야지, 만약에 이 디귿 판례가 처음 보는 거라고 해서 그러면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깊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하려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어야 되는 거죠. 기억을 봤더니 얘 뭐래니 잘 모르겠네. 니은은 처음 듣는데 이러면 답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정확하게 돼 있다면 모르는 지문 한두 개 나왔다고 해서 정답을 못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야 이거 디귿 수업 시간에 안 한 건데 뭐지 고민하다가
찍고 이게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시험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60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설령 뭐 모르는 문제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심적인 타격을 받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최근에 11월 1일자 기사예요. 우리 시험이 계속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대평가로 바꿔서 소지자가 늘어나는 걸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되는데 요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럼 우리 앞으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그냥 몇 점 이상이면 다 합격시켜 주겠다는 거야. 60점 이상.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여기 뭐라고 되냐면 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취득자를 좀 줄여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난이도가 그러면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려워지는 것에 영향 받을 필요 없는 거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출제합니다. 기본적인 걸 확실히 알면. 그러니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얇고 넓게 하는 건 의미 없는 거야. 좁게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는 것은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확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랑 주관식 시험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무엇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게 논술형이죠. 논하시오. 그럼 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논하면 되죠. 목차 잡아서 의, 요건, 효과 대충 쓰면 됩니다. 대충 쓰면 점수 어떻게 나와요? 대충은 나와요. 근데 객관식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O 아니면 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은 얇고 넓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최근 기사라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상대평가로 바뀌느냐? 최근 이제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냥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합격의 지름길. 지름길이라는 게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1년 동안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다년간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계속 떨어져서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느냐? 자, 지겨워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 객관식 시험,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뭐 그런 얘기도 하죠. 토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반복해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똑같은 100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100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거랑 중요한 것들 위주로 10시간씩 10번 돌리는 거랑 어느 게 객관식 시험의 득점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훨씬. 10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게 점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여기 모인 이유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뭐 민법학의 발전을 위해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심에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너무 깊이 빠지세요.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해할 부분은 철저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민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하면 암기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요게 이해되면 나중에 저절로 암기가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 거야.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는 그냥 좀 외워두세요라고 하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럴지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요거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어디서 본 게 이런 거야. 전화번호인데 1588-2482 어떤 회사 전화번호가요. 1588-2482예요. 이거 어떤 회사 전화번호 같아요? 이삿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사빨리요. 그러면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되겠네요. 이사빨리? 이사팔이네? 라고 하면 그냥 습득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1588은 뭘까요, 이건? 그냥 전화국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화국에서 준 번호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왜 1588이냐를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주어진 거니까 이런 건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법 조문이 있어요. 조문. 1조, 2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문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조문은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지 이 조문이 혹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잘못됐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특히 이제 우리 판례 공부 많이 하죠. 판례. 나중 되면 그 이렇게 3, 3, 5 좀 친해지시면 3, 3, 5 모이셔서 이 스터디 같은 걸 하시는데 판례 토론을 하십니다. 이 판례는 좀 이런 취지에선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건 나중에 이 합격하시고 학술 공부할 때 하시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판례를 정리하고 넘어가셔야지 이 판례의 옳고 그름을 따지셔서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중에 질문 올라옵니다. 그 판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판례는 어쩔 수 없어요. 판례는 법원이 판결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료 욕심을 버리자라고 돼 있어요. 자료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자료에 요즘에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난리죠. 근데 너무 많은 자료를 보시면 정리가 안 돼요.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객관식 시험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학원을 메가랜드 학원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자료만 봐도요. 합격하는데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름쯤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도 처음 보는 자료 막 다 들고 있어요. 이 학원 거 가져오고 저 학원 가져오고. 근데 그게 합격에 이게 만약에 상대평가면 1점이라도 더 받아야죠. 그러면 그런 자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다른 외부 자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다른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합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합격에 도움이 되려면 있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득점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는요. 그 3월 말이 되면 이제 1회 모의고사가 시작될 거야. 그러면 모의고사는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시험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근데 보통 제가 모의고사 보셔요라고 하면 뭐라고 제일 많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중에 공부 좀 해서 실력이 좀 되면 그때 볼 거야 이럽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 실력에 내가 만족해서 야 내가 드디어 강호에 출사표를 던지고 시험장 가야지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건 몇 점 맞느냐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 안에 문제를 모두 다 풀고 마킹까지 끝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모의고사 날은 학원에 오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댁에서 혼자 문제 사다가 풀잖아요. 그럼 한 10개 풀다가 전화도 한 통화 받으시러 가고 애가 밥 달래면 밥도 좀 주고 이건 모의고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마킹까지 끝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기출문제죠. 이건 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의 나침판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시험도 약 80%가 기출지문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 기출문제 집 사다가 계속 외워버리면 충분히 합격하겠네. 합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출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변형해서 변장된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단순히 암기를 해버리시면 그 변형 문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만 기출문제 그 자체를 달달달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 기출문제가 가지는 지문의 취지를 정리하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함께 다루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좀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1년 과정이요. 자, 기초이론. 우리가 지금 2단계입니다. 11월, 12월이고 지금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왔죠.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나올 것 같은데 기본서로 기초이론을 합니다. 이건 7주 과정이에요. 7주 과정. 그러니까 7주 과정에 기본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 이론에서는 뭐 전체 내용을 빡빡하게 다루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할 양의 50%에서 한 60% 정도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워밍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너무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물론 이런 말씀은 안 드려도 알아서 열심히 안 하시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이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원래 또 공부 처음 시작하면 이게 마음이 앞서잖아요. 필기구도 새로 사고 막 책에 형광펜 쫙쫙 발라가면서 하는데, 처음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처음에는 그냥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복습을 하실 건가요? 예.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반드시 학원에 오셔야 돼요.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요. 지금은 책을 읽기보다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요거 하면 오늘 오후에 인강이 업로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습하시려면 좀 배속 좀 올려서,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른 편은 아니니까 1.2배속 뭐 요 정도 올려 가지고 들으시면 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아직 기본적인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안 읽힙니다. 이 성격이 나빠져요. 막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많이 들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는 게 기본 이론 1, 2월 과정입니다. 1, 2월 과정. 기본서로 하고 여기서 기본서를 끝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빡빡하게 수업이 좀 진행될 거예요. 요게 끝나면 이제 3, 4월에 요약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봤던 핵심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정 5, 6월 과정입니다.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의 패턴이라든지 기출문제의 취지 의미를 다루게 되고, 요게 이제 5, 6월에 끝나면 이제 기출 응용이라고 해서 7, 8월 과정에 이제 이건 예상 문제집. 그러니까 얘를 기반으로 하지만 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예상 문제집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달은 이론 총정리 정리하고 또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전 과목 다 아침에 오셔서 시험 보는 거야. 1시간 동안 시험 보고 나머지 해설하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마무리 백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 과정이 다 끝나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시험장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 합격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1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우리가 1년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되는 과목이 이제 민법인데요. 그럼 민법이 뭐냐?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라고 합니다. 뭘 규율한다고 했냐면 법률 관계, 법률 관계. 그럼 법률 관계와 대칭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그럼 법률 관계와 인간관계의 차이점은 뭐냐면, 법률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리 의무 관계라고 불러요. 권리 의무 관계. 근데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친구가 만난 거 사준다고 저녁 때 나오래요. 그래서 얘가 웬일이지 하고 나갔더니 그 녀석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저 소장 써가지고 법원 갑니까? 아니죠. 왜 할 수 없냐면 그런 건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법률이 개입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관계는 인간관계예요, 법률관계예요? 또 딱 만나자마자 이게 또 법률관계라면 너무 딱딱한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법률관계입니다. 왜 법률관계냐면 저는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수강 등록을 하셔서 강의를 들을 뭐가 있는 거야? 권리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1교시 끝나더니 안 보여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왔더니 종강 내년에 만나요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됐잖아요.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다 하셔야죠.
그게 바로 권리의무 관계고요. 그런 관계가 아닌 게 바로 인간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뭐만 공부하겠어요? 당연히. 얘죠. 얘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사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사법이 이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예요. 사사로운 개인들 관계를 다루는 법을 사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을한테 1억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야, 너 내 땅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런 의사 표시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청약이라고 할 거예요. 약속을 뭐 하는 거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1억이면 괜찮은 걸 내가 살게라고 의사 표시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승낙이라고 해요. 또는 뭐 낙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청약했고 을이 갑에게 승낙해서 서로 대립하는 의사 표시가 합치된 거야. 그럼 합치되면 뭐가 성립하겠어요?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시험 과목들 쭉 다 보셨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땅 팔고 싶어요. 땅 팔고 싶으시면 직접 뛰어다니면서 땅 살 사람 알아보지 않잖아요. 보통 어디다 맡기세요? 그렇죠. 부동산에. 공인중개사에게 맡기죠. 그리고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 사람이 팔고자 하는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대요. 자,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보통 이제 어떤 지역이 개발되거나 이럴 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둬요. 그러면 그 땅에서 거래할 때는 뭘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죠. 허가 안 받고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요. 을은 이 땅 사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건물 지을 거예요. 건물. 그럼 건물 지을 때 이 땅에 꽉 채워서 가장 높게 지어도 될까요? 제한을 받을까요? 제한을 받겠죠. 우리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되냐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게 돼요. 부동산 공법. 자, 그러면 이 을이요. 요걸 산 을이 언제 이 땅의 소유자가 될까요? 첫 번째, 계약 체결 시에. 두 번째, 얘가 대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 세 번째, 등기했을 때. 언제 같아요? 등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등기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법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가 2차 과목인 공시법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사고 팔았으면 당연히 국가에다가 뭘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법들 다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법이 하나 있네요. 뭐가 없어요? 저랑 공부하는 민법이 없어요. 그럼 민법은 어디 있느냐? 민법은 이 관계를 다루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제일 기본적으로 둘이 뭘 했기 때문이냐면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다라고 해서 기본법이라고 불러요. 모법이라고도 합니다. 엄마법이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사법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 무슨 얘기냐면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 이런 얘기 썼어요. 조문 중에 양이 가장 많은 법이 민법입니다. 민법은 아까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이런 법을 뭐라고 했냐면 사법이다라고 했어요. 사법. 개인 간의 관계. 그럼 사법이라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거고요. 그러면 비교되는 개념은 뭐냐면 공법이에요. 공법. 그럼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개인과 국가기관,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걸 공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 공법은 단일법이 아닙니다. 이건 공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6개의 법률을 우리가 시험 보는 거지 부동산 공법 제1조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조문으로 가장 많은 건 민법인 거예요. 공법이 양이 많은 이유가 법을 여러 개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대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빠져라. 국가는 빠져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사법의 지도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지도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야. 우리끼리 스스로 알아서 할 거니까 국가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공법을 공부하시면 공법은요. 뭘 해준다는 건 없고요. 뭘 그렇게 하지 말래. 하지마. 하다 걸리면 2년이다. 벌금 2천만 원이다.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도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법은 지도 원리가 뭐냐면 공공복리 공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규제법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규제법이다. 지도 원리 자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수평적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공법은 공권력이 우위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법과 공법의 개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사법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 민법 소개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요. 민법의 전 범위를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를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소위 독일 판덱텐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독일법을 개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제 개수한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좀 베꼈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인데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칙이라는 건 이 물권법과 채권법에 공통적인 기본 이론을 담아둔 게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했죠. ax 더하기 bx는 y다. 보기만 해도 짜증 확 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x 앞으로 빼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 y가 민법이라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x 요게 뭐냐면 총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칙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겠어요? 추상적이겠어요? 공통적인 걸 담아내려면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이 아닌 추상적인 규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총칙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나면 공부를 해서 손에 잡힌 것 같은데도 왠지 빠지는 느낌이 들고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총칙이라는 건 공통 이론을 담아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3법이다라고 불러요. 제3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신분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지만 꼭 알고 가셔야 될 개념이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물권은 딱 제목 보니까 무엇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하고요. 채권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걸 채권이라고 해요. 이 채자가 한자로 쓰면 사람 인변에 책임할 때 책자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냐? 사람에 대한 권리냐?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블링블링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저는 이 집에 어떤 권리를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겠죠. 소유권.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이게 대표적인 물권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아는 건데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대요.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라고 부르죠. 갑이 을에게 가지는 게 바로 채권입니다.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사람에게 주장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 물권,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내 건물이야, 내 집이야 라고 주장하는 건 한 사람에게만 해요? 전부에게 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은 소위 절대성, 배타성을 가져요. 내 거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누가 들어오면 너 나가라고 제가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채권은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 해야 돼요. 채무자에게 하죠. 그러면 채권은 절대성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상대성, 평등성. 채권은요, 전부 다 평등합니다. 순위에 따라서 우열이 가려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강 등록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수강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강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강의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장하시는 거니까 채권이에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등록했어. 나 혼자 들을 거야. 다른 사람 다 나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권은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모두 다 어떻다고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위 지배성이 있어요. 물건을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죠. 근데 채권은 지배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채권이 실현되려면 채무자가 일정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 협조를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의 급부가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급부. 그러니까 급부라는 건 예를 들어 1억 원의 돈이 있다. 채권이 있다면 얘가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돈을 갚는 것이 급부인 거고 제가 강의를 제공해야 되는 게 급부예요. 그래서 채권의 실현은 지배하여 실현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실현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절대성을 가지는 물권이랑 상대성을 가지는 채권이 만약에 충돌했다면, 둘이 충돌했다면 이 느낌학상 어느 게 우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불러요.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물권이 채권을 이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해서 A은행 가서, 을은행 가서 저당을 잡혔어요. 우리 보통 은행 가서 돈 빌리려면 당연히 뭘 잡히라고 해요? 담보 잡히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자기 건물에 설정하고 돈을 1억 빌린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은 사람에게 설정하는 거예요? 건물에 설정한 거예요? 건물이죠. 그럼 이 저당권은 채권이겠어요? 물권이겠어요? 물권입니다. 그렇죠? 물건에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돈이 더 필요해서 병은행 가서 저당 하나 더 잡혔어요. 8월 1일자로. 근데 갑은요, 예전에 돈 빌려놓은 게 좀 있어요. A와 B한테 2월 1일자, 4월 1일자로 각각 1억 원씩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을과 병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A와 B는 그냥 차용증만 받았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얘네들 물권자요, 채권자요? 얘들은 그냥 소위 일반 채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갑이 돈을 다 갚으면 좋겠는데 아무에게도 돈을 못 갚아버립니다. 자,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법원이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경락받는 사람이 마지막에 경락대금을 내겠죠. 그 이제 매각대금을 냈는데 이게 3억 원에 낙찰이 된 거야. 그러면 법원이 이제 경락대금 3억 원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배당 순위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제일 먼저 빌려준 A가 먼저 받아갈까요? 아니면 저당을 설정한 을이 먼저 받아갈까요? 얘는 채권자다, 물권자다. 저당권자는 물권자. 얘는 채권자. 그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 그럼 배당 1순위는 누구예요? 을이. 얘가 제일 먼저 1억 받아가고 그 다음 누구예요? A예요, 병이에요? 병이죠. 물권은요, 지들끼리도 우열을 정합니다. 빠른 물권이 우선해요. 그럼 얘가 1억 받고 얘가 1억 받고 이제 남는 돈 얼마예요? 3에서 2를 빼볼까요? 1억이 남아요. 1억이. 그럼 1억 원은 누구 줄까요? 얘네 둘은 둘 다 채권자죠. 자, 채권자는 어떻다고요? 평등합니다.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우열이 없어요. 얘네들은 소위 안분배당합니다.
안분배당이라는 건 시기와 상관없이 얘가 1억이고 얘도 1억이니까 1대 1의 비율. 만약에 2억이고 1억이면 2대 1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야. 각각 얼마씩 받고 끝나는 거야. 각 5천만 원씩 배당받고 배당은 종료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신 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설명드린 거야.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민법 전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 범위는 전체가 아니고요.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아직 우리가 용어 자체를 공부 안 했으니까 좀 이따 바로 볼 건데 한 총칙의 한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권법은 전범위가 시험 범위인데 그중에 질권은 제외합니다. 질권 제외한 전범위가 시험 범위다. 얘는 질권은 뭐냐? 질권할 때 요 질자가 인질할 때의 질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쉽게 생각하시면 어제도 잠깐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전당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럼 전당포에 가서 돈 빌리려면 뭐 맡겨야 돼요? 시계나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 맡기잖아요. 뭐 영화 아저씨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맡기는 거 시계,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산이다라고 합니다. 동산. 동산, 부동산 구별이 되시죠? 동산은 뭘 동산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 동산이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상식적인 용어고 법적으로 동산이라고 하면 뭘 동산이라고 하냐면 부동산이 아닌 걸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은요? 설마 동산이 아닌 거. 자, 우리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토지랑 그러면 토지에 정착한 대표적인 물건 뭘까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요런 게 부동산이고 부동산 빼고 99조 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라고 하는 거야? 동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질권. 얘는 뭐만 대상으로 한다고요? 동산. 부동산이 안 들어가요. 그럼 시험 범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시험 범위 제외입니다. 근데 시험 범위 제외긴 한데 그래도 질권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질권이 꼭 전당포에서만 생기는 일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이 끝났는데 지갑을 깜빡 놓고 오셨어요. 그럼 옆에 분한테 아니 나 지갑 놓고 왔다. 밥 먹게 나 10,000원만 빌려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냥은 안 되지 이럽니다. 그럼 그냥은 안 되면 어떻게 해? 뭐라도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설정된 거야? 질권이 설정된 거야. 그럼 제가 만약에 돈을 갚으면 찾아오는 거고 돈을 못 갚으면 그분이 그 질물을 처분해서 자기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야. 그게 얘는 제외. 나머지 전범이고요. 자, 채권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만 시험 봐요. 계약법만. 계약법 총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이 총 15가지 계약인데요. 그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3가지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요 3가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친족법은 뭘 규정하고 있냐면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약혼 이런 걸 규정하고요.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뭐가 개시될까요? 상속이 개시돼요. 상속이 개시되는 건 제가 원해서일까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혼인을 중개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족법과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총칙의 법률행위 파트, 물권법에서는 질권을 제외한 전범위, 그리고 채권법에서는 계약법 총론, 강론으로 3개. 자, 출제되는 문항은요. 총칙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총칙에서 10개. 물권법에서 14개. 계약법에서 10개. 거의 뭐 변동 없습니다. 물론 총칙이 뭐 9개나 11개 나올 때도 가끔 있지만 요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몇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34문제. 그럼 6문제가 B죠? 6문제는 어디서 출제되냐면 민사특별법에서 출제가 돼요. 민사특별법은 우리가 5개 법을 볼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상임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이라 하고, 가등기 담보대에 관한 법률, 처음에는 법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가담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또는 부실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씩은 당연히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보통은 이제 주임법이 두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총 40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잠깐 보시면 요거 앞에 하나만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아까 우리 민법에도 뭐 있었죠? 민법에도 임대차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법에도 임대차가 있는데 얘는 무슨 임대차야? 주택.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할까요?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요. 자, 특별법은 그러면 뭐 1번의 주임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잠깐만 볼게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부동산을. 을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함으로써 실현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인 거예요. 임대인의 임차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임대인 동의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얘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갑이요. 팝니다.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 병이요. 을한테 뭐 당신 갑이랑 계약했나 본데 난 모르겠고 난 새로운 소유자야. 나가요. 라고 나가세요라고 합니다. 을은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사용기간이 남아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원칙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됩니다. 대항할 수 없다. 왜 대항할 수 없냐면 얘는 채권자예요.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네? 그럼 얘는 뭐야? 물권자예요. 물권자.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럼 나가라면 나가야지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 민법의 법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임대차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주택임대차야. 앞으로 지붕 씌우면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인데 제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 바뀌어서 막 쫓겨나야 한다면 국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임대차는 모르겠지만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임대차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임법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을 보통 임대차 하면 그 집에 들어가죠. 인도를 받고 주민센터 가서 뭐 하세요? 전입신고합니다. 그게 주민등록이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돼요. 그럼 원래 채권인 것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더니 마치 뭐처럼 힘이 세지는 거야? 물권처럼 힘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은 먼저 생긴 애가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임대차 들어갔으니까 대항력을 주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와도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민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법은 일반법이라서 수시로 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임대차인데 이건 무슨 임대차예요? 상가. 그러니까 이게 주거 용도가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이 상가 건물로 임대차한 거야. 그러면 주택은 주민등록이지만 사업하시는 분은 무슨 등록이었어요?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특별법이죠. 그럼 이제 시험 처음에 이제 기초를 잘 안 해두시면 마지막 시험 막판에도 이런 질문 하세요. 아니 그러면 임대차에서 언제 민법을 적용하고 언제 주임법을 적용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 하십니다. 만약에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토지를 빌렸대. 그러면 민법을 적용해요? 특별법 적용할 게 있어요?
민법 적용하는 거야. 주임법은 주거용도, 주택이란 말이 나왔을 때 적용하는 거고, 상임법은 상가 건물로 사용할 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임대차는 전부 다 뭘 적용하는 거야? 전부 다 민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리고 특별법에 규율된 게 없으면 당연히 일반 민법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그리고 시험 범위,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제 채권과 물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좀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권리 변동 들어가도록 할게요.